안녕하세요.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9개월차 신입 이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문복지관의 6개월차 신입 문수정입니다. 네, 대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저도 취직을 해서 아마 그 현장을 진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4개 대학에게서 받은 질문이라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 가장 많았던 질문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 대학생 때 진짜 고민 많이 되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채원 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조금 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봉사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라 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식의 봉사가 아니라 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실제로 어르신들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앞에서만 가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요. 아마 대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실습생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진행 능력이 많이 부족한 탓에 좀 어르신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정말 울고불고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눈물이 보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슈퍼바이저였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그리고 정말 안 되겠을 때, 정말 여러 번 했을 때도 안 될 때는 그때는 포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 자리로 바로 그 봉사 담당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가 진행을 실패했던 그 프로그램의 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봉사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소개부터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르신들과는 정말 이제 세대를 뛰어넘는 단짝친구로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요. 좀 두렵더라도 그냥 좀 도전도 해보고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사회복지라는 게 특히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엄청 경험치를 가져다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정쌤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사실은 봉사를 최대한 많이 해보라고 저희 교수님도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됐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봉사를 왜 하고 있는지조차 조금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거는 최대한 정말 많은 봉사, 식상한 말이지만 많은 봉사를 해보라.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 혹은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스스로 아까 채원쌤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스스로 선택하는 건 정말 큰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제가 봉사자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실무자로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들은 책임이 조금 더 약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특히나 많은 수입이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각각의 이유로 이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찾아가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일이 나한테 갖는 의미,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만큼 더 발전시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명확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조금 일찍 소진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수정쌤 말씀은 이제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 사회복지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하를 하는 건 저 아니지만 가끔은 봉사에서의 뿌듯했던 경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조금 벌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조금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의미, 재미 이런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스스로 생각하며 활동하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질문. 신입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 이거 정말 저희가 할 말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이거는 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저의 경우에는 그랬던 거고, 사실 사회복지사는 복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서비스가 사회복지사 자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각자의 성향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격이 변화하는 걸 싫어하고 계획에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굉장히 저는 컸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사회복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나? 웃긴 거죠. 사실 한 달 차밖에 안 됐는데 이 길이 맞나를 고민을 했다는 거는 2달 차까지가 저는 가장 질풍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배워야 하고, 근데 끊임없이 일은 벌어지니까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 얘기 많이 쓰시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사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정말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변하는 거에 대한 무서움에 제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사회복지직은 특히나 발로 뛰는 직종이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많은 컨텐츠가 접목이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많은 일들이 갑자기 휘몰아치는 거는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조금 포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직종보다는 내 성격이 활발하니까 조금 더 활발한 일들? 그런 걸 하는 게 나한테 더 재밌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두렵지 않고 불안한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았어요. 한 3개월 차부터 조금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제 좀 예비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좀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힘든 거에 대해서 왜 힘든지를 좀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본인 개인의 성향과 정말 많이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받는 거, 물어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신입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으면 누구든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 막 어디 있는 거 물건 어디 있는지 찾으실 때 꼭 큰 소리를 내고 찾으세요.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약간 이런 거 해보세요. 3개월 정도 일찍 근무를 시작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지. 아유 정말 많았죠. 근데 일단 업무적인 내용은 사실 수정쌤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업무에 익숙해지는 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의외로 공포증, 전화 공포증 혹시 아시나요?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끼리도 그 전화 때문에 수정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입사하고 나서 가장 고민했고 가장 무서웠던 존재가 사실 전화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한 켠에 이렇게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가 정말 쉴 새 없이 울린단 말이죠.
이게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울려요, 막. 두근거려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채원쌤한테 전화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 달 차까지 계속 물어보고 한 달이 지나고서야 겨우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처음에 심지어 전화 받았을 때 말도 엄청 더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전화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어려운 걸까? 저는 왜냐면 밖에서는 전화 받는 걸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왜 뭐가 다른데 이걸 내가 이렇게 무서워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 이 복지관의 체계도 모르고 어떤 업무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어디 담당인지도 잘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것 나 때문에 지금 일이 꼬일 수 있겠다. 이게 가장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좀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부장님이 그러면 이제 어떤 메모지에다가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걸 붙여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메모지 하나에다 써가지고 아직도 제 자리 한켠에는 그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요. 갈겨라. 맞아요. 전화를 갈겨라. 이거 제가 화면 띄워드릴 건데 제 자리에 냅다 갈기기라고 써져 있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뭔가요? 네, 다음 질문은 우리 복지관의 각 연령층 이용 비율은 어떤지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옥계동 이렇게 4개 정도 권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지역의 특징이 좀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좀 그만큼 노후가 되어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담당할 때는 60대 중반에서 80대 초중반까지 좀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20, 30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복지관 대부분 이용자분들은 60대 이상이신 것 같고요. 수정쌤이 말씀해주신 지역적인 특징도 있지만 저희 복지관의 위치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외부 활동 나갔을 때 이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네에 살고 계신데도 그게 어디 있는 거냐, 위치가 어디냐라고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복지관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복지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봤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게 저 같아도 되게 학교를 다닐 때는 막연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한편으로 저희끼리는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는 방법이 궁금했던 걸까? 아니면 뭔가 좀 내가 적성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 그런 걸 고민했던 건지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서 저랑 수정쌤이 좀 다른 방향의 답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대학생 때 그냥 가만히 떠올려보면 좀 취업 공고를 어디서 보고 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인, 워크넷 뭐 이런 좀 흔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했었고요. 아니면은 제가 관심 있는 기관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공고를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복지넷에서도 취업 공고가 정말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복지넷을 통해서 여기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방법 말고 어떤 좀 내적인 능력을 갖추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최연쌤도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융에 나오는 말이죠.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저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 않듯이 기관에 오면 정말 다양한, 정말 가지각색의, 정말 다른 문화와 정말 다른 세대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불필요한데? 아니 왜 이런 데서 왜 짜증을 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정말 상상 밖의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다양하듯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깊게 받아들이고 곱씹고 하다 보면 제가 너무 지쳐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불만이 있어서 찾아오셨을 때 저는 대부분 뭐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갑자기 전화를 해서 윽박 지르신다거나 막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혼을 내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제가 페르소나라는 게 딱 저를 보호하는 한 가지의 겉면이 있으면 아 이거 업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수 있겠다. 아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 다른 시간에 배치를 해야겠다. 아 이분의 성향은 이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는 게 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상처를 받기보다는 조금 더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건 업무적인 일이니까 내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태도로 조금 다가가면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업무니까 딱딱하고 원론적이고 정론적이고 이성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하시면 저희는 업무를 하는 거지만 사실 사람을 대하는 거고 기관에 다니시는 분들과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많은 도움을 받고 상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유의해서 조금 봉사를 많이 다니시면서 사람을 대하는 나의 가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선생님들의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거는 수정쌤의 뼈에서 우러나온 경험담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수정쌤의 말처럼 네, 그런 좀 사회에서의 가면?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걸 분리하기까지 좀 많이 어려웠고,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끼리 하는 관계에서는 이런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사회복지사는 특히나 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런 게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1년차 미만 저희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3, 4년차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모두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사회복지사 김동주. 저는 4년차 사회복지사 최성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질문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가장 많이 하게 되었던 일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게 되었던 일이라 사회복지사는 일단 하는 일이 너무 많기는 하죠. 여러분, 사회복지사는 만능이어야 합니다. 네, 만능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딱 하나를 한번 뽑아보자면 저는 인사를 가장 많이 했고 지금도 인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2년 10월에 입사를 해서 이제 24년 6월까지 해찬솔 문화터라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는데요. 이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특성상 수많은 주민분들이랑 빠르게 친해져야 돼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엄청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주 이제 진행되는 그 실에 들어가서 어머님들한테 밝은 웃음으로 인사도 드리고 이제 뭐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뭐 요즘 날씨는 어떤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주민분들도 어색해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얼굴을 비추면 손녀처럼 또 예뻐해 주시고 또 친구처럼 이런저런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죠? 보통 다 그렇게 보통 친해지고 네. 재밌게도 사회복지사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복지관에서나 또 복지관 밖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최대한 밝은 웃음으로 또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이래야 해. 사회복지사는 뭐 주민들과 빨리 가까워져야 돼. 사회복지사는 주민들과 친구 같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주민들과 가까워지면은 저한테 좋더라고요. 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더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민분들한테 복지관의 입장을 전달할 때에도 훨씬 더 복지관 입장을 이해를 잘해주셔서 일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에 나가신다면 꼭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사회복지사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좀 만나는 맞아요. 보니까 이제 인사를 좀 잘해주는 게 좀 기본인 것 같고 먼저 인사를 저희들이 드렸을 때 주민분들도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 모습에 이제 그분들도 힘을 얻겠지만 저희도 항상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성준쌤한테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또 너무 조금 뭔가 일적으로 갈 수도 있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는 사실 2021년도에 입사해서 올해가 한 4년째 근무를 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를 주 담당자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내 좀 사각지대 대상자도 좀 발굴을 하고 서비스 연계 그리고 지원 등을 좀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정 방문을 좀 자주 하게 되고 그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담도 엄청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덕분에 조금 여러 가지 유형, 연령대가 엄청 다양하시고 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분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눈 기회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제가 또 급식 지원 사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급식 지원이랑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비스 평가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개별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담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제가 알기로도 성준쌤이 상담을 거의 매일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확실히 가정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면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적으로 가는 방문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또 무거운 얘기도 좀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사명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고 책임감을 또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성준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학과에서 배웠던 이론과 과목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생이라고 하잖아요. 학부생 시절에 좀 배웠던 학습한 이제 지식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경험 같은 거를 실제 좀 업무 현장에서 조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이 해주셨던 또 말씀과 또 가르침들이 또 제가 실무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도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배웠던 지식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또 계속 어렵게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푸개평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로직 모델? 논리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회복지사로 좀 아무래도 근무를 좀 하다 보면 사업계획서를 이제 업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처음 쓸 때 바로 이제 그 논리무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좀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고 좀 진행 방향을 조금 미리 지정을 해놓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누구나 좀 한 번씩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에 대해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드린 말씀처럼 지식적인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교수님들의 가르침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3학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3학년 시절에 실천기술론이랑 그리고 사례관리론을 배웠는데 사례관리 교수님께서는 사례관리는 이제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의 담을 뛰어넘는 행위다. 명언이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되돌려 생각하면 이게 통합사례관리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실천기술론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사는 항상 엉덩이가 가벼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제 그 뜻이 그냥 진짜 엉덩이가 뭐 가벼워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복지사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밖으로 뛰어나가야 된다라는 걸 좀 의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 업무 방향성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현재도 유효하고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주쌤은 이 질문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성준쌤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이 많기는 해요. 근데 명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론을 적용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현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외근도 많다 보니까 때로는 같은 팀원인데 일주일에 몇 번 못 마주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임님들이 예전에 작성해놨던 서류를 엄청 열심히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을 잡은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제 서류에 녹여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뭐 엄청 잘했던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또 사업을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기 전에 다들 어차피 1급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학교는 졸업시험도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학교에서도 꼭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 곳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입사 과정에서도 이제 필기시험을 보는 곳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시험을 잘 보려면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저는 사회복지학과 생활이 물론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 안에 사회복지의 가치를 세우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때 가치를 잘 세우셔야 현장에 나오셨을 때도 전문적으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2년 또는 4년의 시간을 꼭 이제 보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공부의 중요성.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치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기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마지막 질문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 또는 타협해야만 했던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되게 심오한데 근데 이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용주쌤은 좀 어떠셨나요? 저부터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듣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현장은 항상 고민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기관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고 또 지금도 가장 어렵습니다. 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또 기관은 뭐가 됐든 지자체나 기관의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로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한 번쯤은 눈 감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좀 마음이 쓰이는데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말만 들어도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료쌤은 또 이제 사업하시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땐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는 저보다 생각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선임님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주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과정에서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주민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 주민분이 느끼고 계시는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면 다행히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간혹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또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미리부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을 뭐 담당자는 정해져 있지만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나고 모두 함께하는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선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동료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조언을 좀 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성준쌤은 어떠셨나요? 저는 한 입사한 지 한 6개월? 완전 이제 초신입. 초짜, 네, 완전 새싹, 이제 완전 막내일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좀 구체적인 좀 업무 계획이랄까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도 이제 신입이고 사회 초년생이고 초짜다 보니까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제 눈에 보이는 업무들만 좀 위주로 주간 계획만 좀 짰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돌발 상황이 그쵸. 근데 이제 돌발 상황 때문에 그 업무가 한번 좀 지연되거나 뭔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업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업무에서 동시다발적으로만 지연이 되고 좀 그래서 되게 난처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저도 신입일 때 되게 자주 마주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분명히 나는 오늘 이거랑 이거를 할 거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외근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맞아요. 또 서류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 막혀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사회복지사 분들도 현장에 오시면 가장 많이 겪을 만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럼 성준쌤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의 현장은 사실 사전에 좀 인지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좀 변수들이 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간이 아니라 더 넓게 월간이라든가 연간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미리 조금 세워두신다고 하면 그거에 조금 대비하시거나 하기에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예비 사회복지사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파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어쩌면 제일 예비 사회복지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이 뒤에 모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 부장님에게 직접 듣는 면접 관련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빠르게 한번 이동해볼까요? 네, 가볼까요? 안녕.